책은 595페이지를 펴시고요. 감정평가의 3방식은 공부하실 때 들어봤는데 나는 이건 이해되는 것 같다. 그럼 그 문제는 계산 문제까지 준비하시고, 만약에 난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 3방식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야 3개고 적게 나오면 2개인데 그 2개 문제가 재수 없으면 둘 다 계산 문제로 나올 때도 많고, 그래서 어차피 실제 시험 가서 이걸 풀게 될지 안 풀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는 거 어거지로 해봤자 어차피는 계산 문제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라면 뭐 열심히 하셔서 계산 문제까지 준비하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얘네들은 그냥 넘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어차피 간평에서 2문제 이상은 맞춰야 되니까 이 부분은 놓더라도 앞에 있는 부분은 하셔야죠.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3방식 때 보시면 일단 얘가 3가지 방식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595페이지죠. 그래서 내용 가치의 삼면성과 3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읽어보시고, 정리하셔야 될 거는 598페이지 가셔서 표 있죠. 그 표는 봐두세요. 그래서 그 표를 기본적으로 좀 외우셔야 되는데, 어차피 임대료 문제는 잘 안 모르니까 가치의 삼면성, 그 다음에 3방식, 그 다음에 그 옆에 7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근데 얘가 왜 7방법이냐면 그 비교 방식에 보면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2가지예요. 거래사례비교법과 공시지가기준법.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면, 비교 대상의 부동산을 선정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은 실제로 거래가 됐었던 부동산을 사례로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기준법은 국가에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주는 표준지를 사례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례를 이용해서 대상 물건과 비교하는 건 똑같은데, 그 사례가 실제로 거래됐었던 사례면 거래사례비교법, 그 다음에 국가가 토지의 가격을 평가해준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얘는 거래사례비교법의 한 종류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2개를 묶으면 6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결정되는 시상가액,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3면성, 3방식, 6방법, 시상가액에서 임대료까지 외우고 계시면 더 좋고, 아니면 가액 결정하는 방법은 꼭 외우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원가법이다 그러면, 원가법은 가치의 3면성 중에 누구랑 관련 있고, 비용성, 그리고 원가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가액을 평가하는 게 원가법이고, 그렇게 평가된 가액을 적산가액이라 부른다. 이 4가지는 연결할 수 있어야 문제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는 외워두시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601페이지는 원가법부터 봅니다. 원가법은 지금 한 것처럼 4가지는 따라 나와야 돼요. 얘는 부동산에 만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원가 방식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구해진 가액을 적산가액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는 뭐 묶어서 계시고, 제일 먼저 의의가 나와요. 원가법의 의의.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은 공부할 게 딱 2가지예요. 내용하고 계산하시는 거. 내용과 계산하는 거.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내용 공부하고 계산하는 거 공부하고. 그럼 내용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의의부터 보셔야죠. 의의. 그래서 원가법의 의의는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 규칙에. 그래서 이 조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원가법의 개념을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걸 어거지로 외우려고 안 해도 그 내용이 이해가 되면 어차피 외워져요. 그래서 그 개념 봐주시고, 원가법이란 기준 시점이 뭔지는 아까 배웠죠?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원칙적으로는 언제?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에서 대상 물건의 제조단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개념은 2줄밖에 안 되는데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딱 2단어 때문이죠. 누구랑 누구? 제조단가와 감가 수정. 그래서 원가법에서 공부할 건 딸랑 2개예요. 제일 먼저 602페이지 나와 있는 제조단가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607페이지에 있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감가 수정이라는 거. 이 2가지가 원가법에서 공부할 거 답니다. 그래서 602페이지 가시면 제일 먼저 제조단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조단가에 대해서도 공부할 건 2가지예요. 내용하고 계산하는 거. 그럼 제조단가에서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억본에 있는 일단
의의를 알아야겠죠. 의의. 제조단가라는 게 뭐냐? 개념. 그럼 제조단가의 개념을 보니까 제조단가란 대상물건, 이 대상물건이 내가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이에요. 그럼 그 대상물건을 언제? 기준 시점에서 동일한 자재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조다라는 것을 상정한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 총액을 제조단가라 부릅니다. 제조단가. 그럼 제조단가는 쉽게 말하면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에서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부동산을 똑같이 다시마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한 게 제조단가예요. 그러면 제조단가의 개념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 공사 당시에 얘는 비용에 입각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다며요. 그럼 이건 만들 당시의 비용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그거랑 똑같은 걸 뭐 하는데?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산정한 게 뭐다? 이게 제조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B번 보시면 B번에서 세 번째 줄 즉 제조단가는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대상 물건을 어느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평가하는 부동산이 진짜 지은 지 얼마 안 된 어제 지은 부동산이다. 그럼 제조단가랑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겠죠. 내가 산정한 제조단가가 그 신축 비용이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가치를 평가하는 부동산은 좀 된 중고 부동산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건 중고 부동산인데 내가 알아본 건 뭐예요? 신축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중고 부동산의 가치가 꼭 신축 비용과 동일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조단가가 바로 그 부동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얘는 신축 비용이니까 이거를 중고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감가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조단가는 신축 비용 산정한 거고 부동산이 만약에 신축된 부동산이라면 그게 곧 제조단가가 적산가액이 되겠죠. 근데 얘가 중고 물건이라면 그걸 중고 상태로 고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감가수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제조단가가 곧 대상 물건의 가액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건 주의하세요. 그럼 이건 의의고 두 번째 이제 종류가 있어요. 종류. 제조단가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복제원가 또는 복조원가라고 부르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대체원가 또는 대치원가라고 부르는 걸 구별하시는 거죠. 구별하시는 거. 그래서 복제원가의 개념 보시면 가번에서 물리적 측면에 착안한 원가로서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자재를 이용하여 똑같이 생긴 복제품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복제원가예요. 복제원가. 그럼 얘는 이름 그대로 물리적 측면에서 완전히 똑같은 걸 만드는 데 소요되는 원가 계산한 게 뭐다? 이게 복제원가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할 수 있는 이유가 만든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 당시에 재료도 구할 수 있고 만들 당시에 디자인도 남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다시 만드는 비용을 산정하는 거죠. 자료가 다 남아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B번의 대체원가에서 나번에 있는 것처럼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라면 이 건물 만들 당시에 들어갔던 비용을 뽑아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건물과 같이 적절한 자료가 부족하여 뭘 계산할 수 없을 때 복제원가를 산정하지 못할 때 하는 게 뭐다? 그게 대치원가입니다. 그럼 가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효용적 측면에서 착안한 원가로서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자재가 없는 거예요. 왜? 오래돼서.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갖는 부동산을 최신의 자재와 최신의 디자인을 이용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바꿔치기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대체원가입니다. 그러면 대체원가라고 하는 건 얘는 완전히 똑같은 걸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효용면에서 또는 기능적인 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을 만들어서 대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산정한 게 대체원가죠. 두 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뭘 물었었냐면 답번에 보시면 제조단가를 대체원가로 사용했대요. 그러면 아까 복제원가는 이 부동산이 만들 당시부터 만약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복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조단가 산정할 때도 그 하자가 있는 상태 그대로 똑같이 비용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대로 똑같은 걸 만드는 거니까. 근데 대체원가를 사용하면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만들 당시에 하자가 있는 건 이걸 제조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수정을 가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얘는 제조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감가 수정할 때 뭔 안 해도 된다. 기능적 감가는 안 해도 됩니다. 즉 얘는 완전히 똑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조단가를 산정할 때 만들 당시부터 있던 하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뭔 안 한다? 기능적 감가는 안 합니다. 이해되시면 좋고 안 되면 외워두면 돼요. 그래서 대체원가를 제조단가를 사용했을 때는 무슨 감가는 하지 말아라? 기능적 감가는 하지 말아라. 왜? 제조단가를 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그 기능적 하자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내용 읽어보시고 구별하셔도 되고, 아니 603페이지에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설명드린 개념하고 종류가 제조단가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는 부분인 거고,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뭘 넣는다? 계산하라고 됩니다. 계산하라고. 그래서 제조단가의 구성. 제조단가의 구성. 그래서 제조단가라는 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604페이지 가보시면, 604페이지 가시면, 제조단가라는 건 뭐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에 대한 표준적인 건설비에다가 뭘 더해서 통상 부대비용, 통상적인 부대비용을 합쳐서 제조단가를 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주의할 건 이 표준적 건설비 속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직접 공사비와 간접적인 공사비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공사를 담당했던 수급인에 대한 이윤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책에 어차피 A번에 표준적 건설비가 뭐고 통상 부대비용이 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직접공사비가 뭐고 간접공사비가 뭐고 수급인의 이윤이 뭔지는 어차피 책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걸 갖고 시험에 묻진 않아요. 근데 뭘 묻냐면 이 표준적 건설비에 뭐가 꼭 포함돼야 된다. 수급인의 이윤이 꼭 포함돼야 된다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C번에 나와 있어요. C번에. 제조단가를 산정할 때 얘를 만들 당시에는 내가 이 건물을 내가 직접 지었어요. 그래서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내가 콘크리트 부어가면서 직접 만들었다. 그러면 만들 당시의 비용 속에 뭐는 빠진다? 공사한 사람의 인건비는 빠져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직접 지었으니까. 비용 산정할 때 공사할 당시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수급인의 이윤이에요. 근데 이 물건을 똑같이 만드는 제조단가를 산정할 때는 그 비용 속에 모두 포함시켜야 돼요. 인건비도 포함을 시켜야 제대로 된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 당시에는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이 부동산을 만들 당시에는 직접 건설을 했든 남한테 맡겨서 건설을 했든 간 상관없이 무조건 제조단가를 산정할 때는 뭘 포함시켜라?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이윤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비용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 속에는 이게 포함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럼 시험 문제 낼 때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직접 공사비 얼마고 간접 공사비 얼마고 수급인의 얼마인가 주어지고 통상 부대 비용이 주어졌을 때 이거의 비용을 산정해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조단가를 실제로 구하는 방법이 시험에 나오겠죠. 구하는 방법. 그 책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나눠놨는데 뭐 굳이 구별하는 거 의미 없고, 직접법에 들어가는 총가격 적산법하고 그 다음에 부분별 단가 적용법은 시험 문제에서 이런 방법이 제조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중에 있다라고만 물어봤고 구체적인 내용을 묻거나 직접 구하라고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계산하라고 냈던 문제는 간접법에 들어가는 단위비교법하고 606페이지는 단위비교법하고 변동률 적용법 이 두 가지만 시험 문제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단위비교법을 이용하든 변동률 적용법을 이용하든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뭐 할 줄 아셔야 돼요? 제조단가를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606페이지에 있는 단위비교법은 뭐냐면 뭐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위 면적당 표준 건축비를 알고 있으면 그 단위 면적당 표준 건축비에다가 부동산 전체 총 면적을 곱해서 제조단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얘가 현실적으로는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단독주택을 20평짜리를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공사를 담당할 사람한테 견적을 뽑아달라고 하겠죠.
그럼 그 견적을 뽑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벽돌로 지을 거냐 아니면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황토로 지을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제곱미터당 건축비가 얼만큼 드는지 건축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산정해 놓은 값이 있겠죠. 그럼 거기다 뭘 곱하면 몇 평짜리인가를 곱하면 그 부동산의 건축비용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표준적인 건축비라는 게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똑같이 짓는 건물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똑같이 짓는 건물하고 제곱미터당 금액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가 할 당시, 실제로 그 건물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 단위 면적당 건축비가 얼마인지 알아낸 다음에 거기다 뭘 곱해주면, 전체 면적을 곱해주면 그게 전체 부동산에 뭐가 된다? 건축 비용이 된다라는 생각이 단위비교법입니다. 그러면 개념은 그렇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는 이와 같은 건물을 지을 때 제곱미터당 표준적인 건축비가 이만큼 들었는데 이 부동산은 전체 면적이 이만큼이다.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서 곱해서 전체 부동산의 제조단가를 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누구? 단위비교법. 그럼 얘는 시험 문제 나올 때 뭐 이해만 하시고 곱하기만 할 줄 아시면 되니까 별로 어렵진 않겠죠. 문제는 얘예요. 변동률 적용법. 변동률 적용법은 개념에서 첫 번째 점에 대상 부동산의 건설 또는 제작에 실제 지불된 명세서를 분석하여 통상적인 금액으로 보정을 하고 뭘 했대요? 시점 수정을 했대요. 시점 수정.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거래사례비교법에서 배웠던 뭘 통해서 시점 수정을 통해서 제조단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시점 수정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수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걸 실제로 건축할 당시의 건축비 지수, 그러니까 뭐 건축 당시와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그냥 써볼까요? 내가 이 물건이 실제로 건축 당시, 완공 당시의 지수값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에서의 지수값을 이와 같이 뭐 100분의 100 이런 식으로 지수값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게 시점 수정하는 방법 중에 지수법이고, 그럼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사이에 가치 변동률이 주어졌을 때 그 변동률을 이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얘기하는 변동률 적용법이에요. 얘는 우리가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서 배웠던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이용해서 시점 수정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결국 제조단가를 산정한다는 건 이런 얘기죠. 이 건물이 만약에 2010년도에 완공이 된 건물이다. 근데 완공 당시에는 그 비용이 1억이 들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내가 구하는 제조단가라는 건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기준 시점, 즉 2016년이 만약에 기준 시점이란다면 2016년에서는 이 건물과 똑같은 걸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 드는지를 계산한 게 제조단가죠. 이게 제조단가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걸 산정할 때, 2010년도와 2016년도는 그 공사 비용에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시점에 따라서. 그걸 시점 수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이 2010년도에 들어간 비용 1억을 100으로 본다면 2016년에는 그거보다 그 비용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늘어난 값이 지수값으로 표현하면 150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 6년 사이에 건축비용은 얼마만큼 늘은 거다? 1.5배 늘은 거잖아요. 1.5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1억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100분의 150이라고 하는 뭘 곱해서 시점 수정 7을 곱하면, 그럼 이건 계산하면 얼마 나오니까 약분해서 1.5가 나오니까 얘는 얼마 나오는 거예요? 1억 5천.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신축비용을 산정했다면 이걸 뭐 지수법. 근데 이거를 이렇게 주지 않고 어떻게 줄 수 있어요? 2010년에는 1억이었던 공사비용이 매년 10%씩 상승을 해서 6년이 지난 거예요. 그랬을 때 요 2016년도에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될까? 그럼 이거 우리가 화폐 시간가치 계산에서 배웠던 누구 구하는 거다? 일시불의 내가 구하는 거죠. 그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한테 주어진 돈 1억에다가 일시불의 내가 계산인 1 플러스 R. R이 얼마예요? 0.1에 몇 승? 6승. 6년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뭘 구했다면, 제조단가를 구했다면 이걸 두고 변동률 적용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둘 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둘 다. 그래서 606페이지 나와 있는 계산 사례 연습은 그 중에서 뭘 준 거예요? 지금 문제 보니까 A 건물은 5년 전에 준공됐다. 그럼 5년 전에 공사비가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준공 당시 공사비가
그래서 얘는 직접 공사비 얼마인지 줬고 간접 공사비 얼마인지 줬고 수급인의 이윤이 얼마인지를 줬으니까 그걸 다 더하면 그게 준공 당시의 공사 비용이죠. 그래서 단위 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만 원. 근데 이건 언제 거니까? 5년 전 거니까 내가 가치를 알고 싶은 언제로? 기준 시점으로 환산을 하면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시점 수정하려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 5년 전에 건축비를 얼마로 본다면 100으로 본다면 기준 시점의 건축 비용은 얼마로 늘었으니까 120으로 늘었으니까 지수법을 이용해서 시점 수정을 할 수 있죠. 그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25만 원 곱하기 1.2 하시면 제조단가 산정됩니다. 그게 변동유지법. 그럼 시험 문제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와 계산하는 거 물어보는데 내용 묻는 거 중에 뭘 훨씬 많이 낸다? 계산하는 걸 훨씬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제조단가 구하라는 문제는 자주 나와요. 구할 줄 아셔야 되니까. 그럼 이게 제조단가에서 공부하실 거 두 가지 답니다. 내용하고 구할 줄 아시는 거. 그 다음 그 옆에 607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공부할 건 감가 수정인데 감가 수정에서도 공부할 건 당연히 두 가지겠죠. 뭐. 첫 번째 내용 알아야 되니까 감가 수정의 개념은 이해하셔야 될 테고 두 번째 이걸 실제로 뭐 하셔야 되니까 구하셔야 되니까 그 구하는 방법, 감가 수정의 방법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감가 수정의 개념은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나와 있는 게 의의라고 써 있는 거죠. 대상 물건에 대한 제조단가를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는 경우. 그럼 아까 제조단가는 뭐랬어요? 신축 비용이랬죠. 신축 비용. 신축 비용. 근데 내가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건 신축 상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중고 상태의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중고가 되면서 그 가치가 줄어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조단가를 감액할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걸 뭐라 그래요? 감가 요인. 근데 그 감가 요인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대요.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경제적 감가 요인. 그래서 그 세 가지 감가 요인 등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따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가 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여서 감가 누계. 감가 누계. 그럼 그 감가 누계액을 구한 걸 어디에서? 제조단가에서 공제. 공제는 뺐단 얘기죠. 그래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는 걸 감가 수정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신축 비용에서 신축 비용인 제조단가에서 부동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요인인 감가 요인이 있는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인 뭘 구해갖고 감가 누계액을 구해갖고 그 신축 비용에서 빼는 작업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감가 수정이라 불러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개념 그대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고 아니면 어떻게라도 알고 있자. 감가 수정이라는 건 새 물건 가격인 제조단가에서 얘가 중고가 되는 바람에 좀 오래된 중고라는 이유 때문에 그 가치가 줄어든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가 누계액이라 부르니까 그 금액을 구해가지고 어떻게 한 게 뺀 게 감가 수정입니다. 그러면 그 물건의 가액인 뭐가 나온다? 적산가액이 나온다는 거죠. 요걸 감가 수정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일단 첫 번째 우리 책의 607페이지 밑에 니은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가 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감가 요인의 개념은 아까 개념 읽으면서 읽어봤어요. 감가 요인이라는 건 제조단가를 감액할 요인. 신축 비용에서 그 금액을 줄여야 되는 요인을 감가 요인이라 부르고 그 감가 요인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더라?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그래서 그게 물리적 감가 요인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 감가 요인인 것도 있고 세 번째 경제적 감가 요인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출제자면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뭐 내겠어요? 이 세 개 구별하라고 되겠죠. 뭐. 그래서 감가 요인 세 가지는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서 608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물리적 감가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가 손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로 인한 소모, 이걸 우리는 노후화라 부르는 거죠. 또는 사용에 의한 마모, 또는 우발적 사고에 의한 손상이나 파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뭐란다? 물리적 감가 요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물리적 감가는 쉽게 말하면 이 물건을 오래 쓰다 보니까 부셔지고 망가지고 오래돼서 생기는 감가들을 물리적 감가로 불러요. 이거 부동산 갖고 이해하면 잘 안 되니까 자동차를 가정해봐요. 그래서 내가 새 차를 사서 10년 동안 열심히 타고 다녔습니다. 그럼 새 차일 때보다 당연히 가치가 줄어들었겠죠. 근데 그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오래 타고 다녔으니까 노후화. 그 중간중간에 어디 들이받고 해서 고장난 데 있을 거 아니에요. 파손이나 손상.
그래서 가치가 줄어든 걸 뭐란다? 물리적 감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B번에 있는 기능적 감가는 대상 부동산의 기능적 효용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구성하는 내부 구성 요소들 간의 하자, 즉 균형의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생기는 감가 요인들입니다. 그럼 이거는 차를 예를 든다면 나는 새 차를 샀어요. 아직 차 문도 안 열어봤어. 근데 이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어갖고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기능적 감가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어서 새 차인데 마감을 잘못해서 물이 새. 그래서 물탑해 이런 거예요. 물탑해, 수탑해. 그런 차예요. 그러면 얘는 그 물 새는 차를 제값 받고 팔기는 틀려먹었죠. 그럼 이게 무슨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그래서 그 예로 들어놓은 게 가와 나를 묶으셔서 이걸 형식의 구식화라 부릅니다. 그럼 형식의 구식화는 어떤 거냐면 2016년 하반기 들어섰죠 이제. 그럼 이 하반기쯤이 되면 차 팔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뭘 만들어내요? 2017년형 무슨 차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2016년형 새로 샀어요. 그럼 얘는 새 차요. 근데 새 모델이 나왔으니까 얘는 이미 뭐가 된 거예요? 구형이 된 거죠. 그럼 구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얘는 차가 그만큼 빠지잖아요. 중고차 내놓더라도. 그런 감가를 뭐라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 중에 형식의 구식화. 또는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또는 설비를 부족하게 설치했어요. 또는 토지와 건물이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겉보기는 멀쩡하고 새 물건인데 제가 못 받는 게 있다면 이걸 두고 뭐란다? 기능적 감가. 세 번째 있는 경제적 감가는 그 부동산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외부 환경이 뭔가 잘못돼서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을 경제적 감가라 부릅니다. 그럼 이거 구별할 때는 물리적 감가는 낡고 부셔지고 망가져서 생기는 감가고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이 안 좋아서 생기는 감가고 나머지를 다 뭐로 이해하시면 돼요? 기능적 감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가 요인들을 일단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에는 이 얘기를 나중에 내용연수법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연수의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내용연수의 개념. 그 내용연수의 개념이 한 페이지 넘겨서 610페이지 보시면 A번에 내용연수법이라고 써놓은 거 있고 가번에 개념이라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가번에 써있는 개념은 엄밀히 말하면 내용연수법의 개념이 아니고 내용연수의 개념을 써놓은 겁니다. 내용연수법의 개념이 아니라 내용연수의 개념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연수라는 건 그 부동산에 뭘 말하는 거다? 수명 말이에요. 수명. 그럼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 부동산의 감가액이라고 하는 건 감가 누계액이라는 건 그 부동산의 수명에 따라서도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얘가 몇 년 된 거냐에 따라서 똑같은 중고라도 얘가 몇 년 된 거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용연수를 이해하자는 거죠. 그럼 그 부동산의 수명이라는 건 얘가 몇 년 됐느냐 경과년수와 앞으로 몇 년 남았느냐라는 잔존년수를 합한 값이에요. 그럼 이게 사람으로 치면 여러분들 나이가 결국 뭐예요? 태어나서 몇 년 됐느냐는 경과년수예요. 앞으로 가실 날까지 얼마 남았느냐가 잔존년수고 그럼 그걸 두 개를 합하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수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연수에는 종류가 세 가지나 돼요. 첫 번째 물리적, 얘가 물리적으로 얼만큼 존속하느냐 물리적 내용연수. 그 다음에 얘가 경제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건 얼마나 되느냐 경제적 연수. 그 다음에 법에서는 이 내용연수를 얼마로 정해놨느냐 법적 내용연수라는 세 가지 내용연수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는 원가법이라고 하는 건 내용연수를 왜 따져보는 거예요? 그 부동산에 뭘 확인하려고? 가치 확인하려고. 그래서 내용연수 중에는 누구를 갖다 쓴다? 경제적 내용연수를 갖다 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감가수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가수정의 개념 알고 계시는 게 내용 묻는 거고 내용 묻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610페이지 리을번에 감가수정의 방법이라는 게 실제로 이 감가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수정의 방법이라는 건 뭘 구하는 방법이다? 감가누계액 구하는 방법입니다. 감가누계액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그 구하는 방법이 책에 보니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래서 610페이지 제일 먼저 내용연수법이라는 게 나오고 한 페이지 넘겨서 613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나오고 그 밑에 분해법이라는 게 있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D번에 시장추출법이라는 게 있고 2번에 임대료손실환원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감가수정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구나? 5가지 있다는 거죠. 5가지. 그래서 그 5가지가
어떤 것들인가는 일단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우실 때는 머리글자 땁니다. 그래서 내용연수법에서 내,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에서 관, 분해법에서 분, 그 다음에 시장추출법에서 시, 임대료 손실환원법에서 임자 따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라? 내관, 분시, 임으로 외우세요. 머리글자 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관을 분시면 죽어라 외워봐야 이게 뭔지를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얘는 뭘 뜻한다? 감가 수정의 방법. 그래서 내는 내용연수법이고, 관은 관찰감가법이고, 분은 분해법이고, 시는 시장추출법, 그 다음에 임은 임대료 손실 환원법인데, 물어보는 건 두 가지랬죠. 내용을 묻거나 계산하라고 내거나. 근데 이 네 가지는 내용밖에는 못 내요. 얘네들은 내용만 아시면 돼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개념만. 그리고 내용연수법이 이제 계산 문제로 내는데 이것도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종류가 세 가지나 되니까 그 중에 하나만 물어요. 하나만.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내용 공부하시는 거고 내용연수법의 하나만 계산 문제로 푸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개념 알아야 되니까 개념 보시면 614페이지에 있는 임대료 손실 환원법부터 볼게요. 614에 있는 임대료 손실 환원법은 개념에서 감가 요인이 있는 부동산은,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오래된 부동산이에요. 그럼 노후화라는 감가 요인이 있겠죠? 그럼 오래된 임대 부동산은 새 부동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어떻다? 싸죠. 쌀 거예요, 쌀 거. 그러니까 30년 된 임대 상가와 새로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상가가 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임대료가 비싸요? 새로 지은 게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년 됐다는 노후화라는 이유 때문에 그만큼 임대료에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손실난 임대료를 얘는 해마다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값이. 그럼 그 해마다 생긴 임대료들을 맨 마지막에 있는 말처럼 뭐 해서? 환원해서. 그럼 환원한다 이 뜻이 뭐였어요? 우리 화폐 시간가치 계산 배울 때 연금의 현가 설명할 때 환원한다는 건 장래 발생할 연금들을 언제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합한 거. 그러니까 임대료 손실액들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임대하는 동안. 그럼 그 돈들을 다 어느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다 합하면 이 부동산에 뭐가 되는 거다? 전체 감가액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고 부릅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환원이란 뜻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두 번째는 시장추출법은 그냥 비교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을 분석해서 그 유사한 부동산의 감가액을 내 부동산의 감가액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장추출법. 그 다음 앞으로 오셔서 분해법은 613페이지는 분해법은 의의에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가 요인이 아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걸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가 요인별로 세분해요. 그래서 세분된 요인에 따른 금액을 다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어떻게 하면? 합산하면 이게 전체 부동산의 감가액이 된다라고 보는 게 분해법이에요. 한글말 읽을 줄 알면 내용 이해합니다, 이건.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은 의의에서 첫 번째 줄 맨 끝에 감정평가 주체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감가 요인과 감가액을, 그 단말이 제일 중요해요. 눈으로 직접 관찰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관찰하여 그 부동산의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관찰감가법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얘는 뭐 한 거예요? 눈으로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장단점도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는데, 장점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죠. 그럼 대상 부동산의 실태가 그대로 반영되는 건 장점. 단점은 보고 온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평가사에 따라서 그만큼의 금액이 달라지니까 지나치게 뭐다? 주관적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가액은 확인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봤으니까. 그럼 지금 설명드린 요 네 가지는 뭘 물을 때? 내용 물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연수법은 개념은 아까 안 나와 있었잖아요. 개념은. 내용연수의 개념만 설명해놨지 내용연수법의 개념은 없잖아요. 그럼 아까 내용연수가 뭐라고 했으니까 이 부동산의 수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용연수법이라는 건 이 부동산의 감가 누계액이 이 부동산의 뭐에 따라서, 수명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는 걸
내용연수법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10년 된 부동산과 20년 된 부동산이 있다면 10년 된 애보다는 20년 된 애가 감가액이 더 어떨 거다?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용연수법이에요. 근데 이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612페이지 보시면 그 세 가지를 비교해 놓은 표가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액법이라는 방법하고 정률법이라는 방법하고 상환기금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세 개를 비교는 해봐야겠죠. 구별은 할 줄 아셔야 되니까. 그럼 내용연수법은 어떤 거냐면 내가 가치를 평가하려는 어떤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 부동산의 신축비용 그걸 제조단가를 본다 했죠. 10억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수명, 즉 경제적 내연수가 2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20년의 수명이 다 됐을 때 남아있는 가치는 땡전 한 푼 안 남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땡전 한 푼 안 남는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총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총 얼마의 금액이 10억이었던 게 0원까지 줄어드니까 총 10억만큼이 감가되는 거 아니에요. 총 10억이 감가되는 거예요. 그럼 그 10억이 내용연수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 매년 감가되는 금액의 크기가 매년 어떻다? 똑같다 라고 보는 게 뭐다? 정액법입니다. 그럼 총 10억이 20년 동안 똑같이 감가되면 1년에 얼마씩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씩 감가되는 거 5천만 원씩. 매년 5천만 원씩 똑같은 금액씩 감가된다고 보는 게 뭐? 정액법. 그럼 만약에 얘가 5년 된 거예요. 그럼 5천만 원씩 총 몇 번이 감가됐으니까? 5번이 감가됐으니까 총 얼마 감가된 거예요? 2억 5천이 감가된 거죠. 그래서 감가 누계액 얼마? 2억 5천. 이렇게 구한 게 정액법. 그럼 정액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대빵만하게 써놓은. 계산이 제일 쉽죠. 2억 5천 바로 계산했잖아. 그래서 계산이 제일 쉬우니까 계산 문제는 뭘 낸다? 정액법 내요. 왜? 제일 쉬워서. 제일 쉬워서. 정률법은 이게 매년 똑같은 비율로 감가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률이에요. 그럼 첫 해는 10억에 대해서 10% 감가되니까 총 얼마? 1억. 그럼 남는 게 얼마 남는 거예요? 9억 남죠. 그럼 9억에 대해서 또 10%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 9천. 그럼 남는 게 얼마가 되니까? 8억 1000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8100. 그럼 그 다음에는 얼마 남는지 계산 금방 안 되죠. 그럼 그 다음 감가대가 얼마 되는지 또 모르잖아. 그럼 얘는 얘보다는 계산이 훨씬 어때요? 정액법보다는 복잡하지. 그래서 안 물어. 계산 문제는 안 물어요. 그냥 비교만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래도 쉽게 구별되죠. 문제는 얘예요. 상환기금법. 그러면 정액법과 정률법은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말, 감가누계액이라는 말은 뭐 할 때 배웠냐면 영업경비 배울 때, 투자를 해서 영업경비 배울 때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안 된다? 감가누계액,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해라 포함하지 말아라?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왜 포함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만큼이 감가되는 부분이 그대로 빠져나가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수명이 다 지나고 나면 남는 가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감가되는 만큼을 내가 벌어들인 돈 중에서 따로 뭐 해야 된다? 자본회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자본회수액과 동일한 돈이라서 자본회수된 만큼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돈이라 얘는 영업경비에 포함시키면 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결국 얘네들은 정액법과 정률법은 똑같이 뭐 상환기금법이든 어쨌든 감가되는 만큼을 따로 뭐 해놔야 돼요? 자본회수를 해놔야 돼.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자본회수액은 동의어입니다. 근데 이 자본회수를 할 때 이 두 가지는 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재투자라는 걸 할 줄 몰라요. 회수된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그냥 모아만 놓고 있는 게 정액법과 정률법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발생하는 감가액들을 정액법과 정률법은 다 지 돈으로 모아야죠. 근데 상환기금법은 이 자본회수된 돈을 똘똘하게도 뭐 할 줄 안다? 재투자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재투자한다는 말은 이렇게 감가되는 돈을 내가 벌어들인 수입에서 모아놨죠. 그럼 그 모아놓은 돈을 은행에다 예금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은행 예금한 데서 뭐가 나오니까? 이자가 나오니까 복리, 재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복리 계산된 이자만큼이 발생하니까 그 이자만큼까지도 고려해서 뭘 계산했다면 감가액을 계산했다면 이걸 두고 뭐란다? 상환기금법이라고 부릅니다. 내용만 읽어볼 줄 알면 돼요. 어차피 구하라고는 뭐네? 얘네들 구하라고 내면 구하겠어요 이거? 못 구해.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 내는 거야? 정액법 하나 내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나머지는 다 뭐 공부하시고
이건 다 내용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 내용 공부하시는 거고. 계산하는 건 누구 하나 낸다? 정해법 하나 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뭘 구하세요? 적산가액을 구하세요 물어요. 근데 주의하실 건 원가법을 이용해서 적산가액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려면 반드시 뭐의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감가 수정의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이 중에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감가 누계액을 구했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가 수정의 방법이 안 정해지면 적산가액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꼭 감가 수정의 방법이 주어져야 되고 그 방법으로 계산 문제로 주어지는 건 누구 하나밖에 없다. 정액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산가액을 구해라 또는 원가법으로 대상부동산의 가치를 구해라라고 냈는데 감가 수정의 방법이 안 주어졌다. 그럼 출제 오류입니다. 그럼 우리는 땡 잡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정답 없으면 처리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확인해봐요. 원가법 문제가 나왔는데 감가 수정의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무조건 하나 맞추는 거니까. 그래서 감가 수정의 방법은 계산 문제를 낼 때 누구 하나밖에 안 낸다? 정액법밖에 안 낸다. 왜? 제일 쉬워서. 제일 어려워서가 아니라 제일 쉬워서. 그래서 한 페이지 앞으로 가셔서 611페이지에 있는 맨 꼭대기에 보면 산정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뭐를 이용해서? 정액법을 이용해서 감가 누계액, 죄송합니다.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 써놓은 거예요. 그럼 이 식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지. 그래서 정액법을 이용해서 실제로 적산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어거지로 외울 게 아니라 아까 이미 했잖아요. 2억 5천 구해봤잖아. 어떻게, 왜 그렇게 쉽게 구한 거예요? 매년 감가되는 금액의 크기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러면 정액법은 가장 큰 특징이 매년 감가되는 돈의 크기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 돈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뭐만 해주면 돼? 몇 년 된 거냐에 따라서 곱해주기만 하면 감가 누계액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매년 감가액 구해야 되는데 아까 매년 감가액 5천만 원 어떻게 구했다? 총 감가된 금액 10억을 뭐로 나눠서? 경제적 내용수 20년으로 나눠서. 그래서 매년 감가액 구하는 방법은 총 감가된 금액을 뭐로 나누면 돼요? 경제적 내용수로 나누면 돼요. 그럼 이때 총 감가된 금액 10억은 아까 어떻게 구한 거예요? 제조자원가, 즉 신축 비용인 얼마에서 그리고 신축 비용인 제조자원가 10억에서 이 부동산의 수명이 다 됐을 때 남아있는 가치 0원. 이게 아까 잔존가치입니다. 잔존가치. 이걸 빼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그렇게 구해진 매년 감가의 크기가 어떠니까? 매년 똑같으니까 거기다 뭘 곱해주면 얘가 몇 년 된 거냐라는 경과년수를 곱해주면 내가 알고 싶은 뭐가 나오는 거고 감가 누계액이 나오는 거고 그 감가 누계액 구한 걸 어디에서? 제조자원가에서 뭐 하기만 하면 빼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적산가액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이 대단하게 뭐 외우기 어려운 거고 이해 안 되는 식은 아니잖아요. 외우시면 되고. 그럼 이 식을 외우지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분도 있겠지만 이 식은 외웠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이 시간에 들어가는 값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 뭐가 주어져야 돼요? 제조자원가. 그 다음에 잔존가치. 그 다음에 경제적 내용수. 그 다음에 경과년수. 그래서 이 네 가지 값을 알고 있어야 이걸 구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적산가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쉬우냐 어려우냐는 이 식에 들어가는 내가 알아내야 되는 값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알아내야 할 값을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가지. 제조자원가 일단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뭐 알아야 되고 잔존가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된 거냐라는 경제적 내용수를 알아야 되고 몇 년 된 게 아니라 전체 수명, 경제적 내용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몇 년 된 거냐라는 경과년수를 알아야 이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네 가지 값을 계산하기 쉽게 금방 알아볼 수 있게 주면 쉬운 문제인 거고 이거를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식이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이 식은 어차피 외우고 계시면 푸는 거고 못 외우면 못 푸는 거니까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
이 식에 들어가는 요 네 가지 값이 얼마나 쉽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 문제에서 611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문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고 그랬죠. 왜? 적상가액 구하라고 해놓고 뭐가 안 주어졌어요? 감가 수정의 방법이 안 주어졌어요. 이런 문제가 오류예요. 얘는 문제가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니까 풀 필요 없고, 뒤로 넘기셔서 어디를 가보시냐면 679페이지 가보시면 679페이지 가시면 18번은 제조단가에 대한 문제를 내용 물어본 거죠. 제조단가 개념, 종류 뭐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9번하고 22번은 제조단가를 직접 어떻게 하세요? 구하세요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조단가에서 문제 물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용하고 구해라. 그 다음에 20번과 21번은 감가 수정에 대해서 물은 거죠. 근데 내용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23번과 24번은 그 감가 수정을 직접 해서 뭘 구해라? 적상가액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23번이 쉽게 준 문제고 24번이 어렵게 된 문제니까 쉬운 거부터 풀어봐요. 23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에 뭘 구하세요? 감가 수정액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감가 수정액을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문제? 감가 수정을 하면 뭘 구해진다고 그랬으니까 감가 두 개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구하라는 문제예요. 감가 두 개. 감가 수정액이 감가 두 개예요. 그럼 이거 구하라는 문제니까 그러면 적상가액으로 뭔가 감가 두 개액을 구하려면 뭐가 일단 정해져야 된다? 감가 수정의 방법이 정해져야 돼요. 안 주어지면 땡 잡는 거라니까. 뭔지도 모르고 땡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좋은 건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23번에 원가법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확인하셔라? 감가 수정의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땡 잡는 거예요. 그냥 한 문제 무조건 맞는 거라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감가 수정의 방법을 뭐라고 써놨어요? 정액법으로 써놨어요. 왜? 제일 쉬운 거니까. 그럼 정액법이라는 말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야 되고 이 식이 떠올라야죠. 이 식이 떠올라야 되고 이 식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려니까 이 네 가지 값을 찾아내야죠. 그럼 그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 그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준공 시점 2009년, 기준 시점 2014년. 그럼 얘는 2009년에 맞는 걸 2014년에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몇 년 된 거예요? 진짜 웃긴 분들이네. 2009년에 만들어서 2014년 됐어.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5년 된 거예요, 5년. 그러면 이 5년이 뭘 준 거예요? 몇 년 된 부동산이냐? 경과년수 준 거예요. 이런 식이면 수익 방식 안 할 거예요. 해봐야 의미가 없어. 이해도 못 하는데 뭘 해요. 이거라도 이해를 해야죠. 이게 제일 쉬운 건데. 경과년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 시점의 제조단가는 2억이라고 아예 줬죠. 얼마나 쉬워. 그 값을 그냥 줬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도 주어졌어요? 경제적 내용수 줬죠. 50년이라고. 그럼 이것도 그냥 준 거예요. 50년. 그럼 이제 뭐만 알아내면 돼요? 잔존가치. 근데 잔존가치라고 하는 건 그 부동산에 남아있는 가치인데 제조단가에다가 보통 문제에서는 얘가 몇 프로 남느냐라는 잔가율을 줘요. 그래서 그 잔가율을 곱하시면 돼.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용연수가 만료됐을 때 잔존가치 비율이 몇 프로 남는다? 10% 남는데요. 그럼 제조단가인 얼마에? 2억에다가 10%를 곱한 얼마만큼이? 2천만 원만큼이 잔존가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네 가지 값 알아내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 쉬운 문제라고요. 그럼 이 값 알아냈으니까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기만 하면 되죠. 그럼 구해보시면 매년 감가액을 구하기 위해서 총 감가액 계산해야 되니까 총 감가액은 제조단가 얼마에서? 2억에서 잔존가치 2천만 원 뺀 거를 뭐로 나누시면 돼? 경제적 내용수 50년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고 매년치 똑같은 감가액이 되는 거고 그게 몇 년 동안 감가됐으니까 5년 동안 감가됐으니까 5년을 곱하면 이게 내가 알고 싶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감가 누계액 되는 거죠. 그럼 실제값 구할 때는 얘랑 약분해서 1억 8천을 1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감가 누계액은 얼마다? 1,800만 원 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감가 누계액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이걸 구했고 만약에 이 문제를 변형해서 적상가액을 구해봐라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구하시면 돼? 제조단가 알고 있잖아요. 얼마라고? 2억. 감가 누계액은 지금 구한 대로 1,800만 원.
그럼 빼고 난 얼마? 1억 8,200만 원이 적산가액 되는 거죠. 별로 안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렵게 낸 게 그 옆에 있는 683페이지는 24번입니다. 24번. 다음과 같이 조사된 건물의 기준 시점 현재 원가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구하세요. 그럼 이것도 원가법 문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해 보실 건 뭐다? 감가 수정의 방법. 그래서 단 감가 수정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 정액법. 그럼 정액법이라는 말이 보이자마자 일단은 뭐예요? 이 식이 생각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정액법 말고는 안 물어요. 못 구해 시간 안에. 그래서 정액법밖에 안 물어요. 그러면 정액법이니까 이 식은 생각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네 가지 값을 알아내야죠. 그래서 알아내려고 보니까 제일 먼저 기준 시점은 언제다? 2014년. 건축 비용은 2억 원이 들었는데 그 건축 비용이 언제적 거라는 거예요? 2012년 준공 당시 비용이에요. 그럼 준공은 언제 했고? 2012년. 그 다음에 가치를 평가하는 건 2014년. 그럼 얘는 몇 년 된 부동산? 2년 된 거죠. 그럼 그 2년이 뭐다? 경과년수예요. 그럼 경과년수를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게 준공 당시 공사비가 2억이라는 건 알았죠. 근데 이 2억은 제조단원가는 아니죠. 왜? 제조단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 시점에서의 비용이라며. 근데 얘는 주어진 게 뭐예요? 준공 당시 비용이죠. 그럼 준공 당시의 비용을 기준 시점의 비용으로 시점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 말 건축 비용은 매년 몇 프로씩 10%씩 상승을 했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가치 변동률이 주어졌으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를 이용해서 시점 수정을 하라고 하는 뭘 준 거다? 변동률 적용법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2억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1 플러스 R에 R은 얼마? 10%니까 0.1에 몇 승? 2승을 해서 변동률 적용법을 이용해서 제조단원가를 구해야죠. 못 구하는 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못 구하는 분.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걸 못 구해서. 제조단가 얼마인지를 못 구해서. 그럼 이거 구하면 얼마 나온다? 2억 4,200만 원 나옵니다. 왜? 1.1에 2승하면 1.21 나오잖아요. 그럼 1.21을 이익에다 곱하면 이거 나오죠. 뭐. 그럼 제조단가 구했는데 못 구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 식을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못 구해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보니까 기준 시점에서 남아있는 잔존 연수가 48년이래죠. 그럼 이건 경제적 내용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예요? 잔존 연수만 준 거예요, 잔존 연수. 왜? 아까 내용 연수는 어떻게 구한다? 경관 연수에다 뭘 더해서? 잔존 연수 더해서. 그럼 얘는 경관 연수 몇 년 된 거고? 경관 연수 2년. 남아있는 연수 48년. 그럼 총 몇 년이에요, 얘가? 50년. 그래서 똑같은 50년인데 이렇게 준 거랑 이렇게 준 거랑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잔존가치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잔존가치. 그럼 잔존가치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보니까 내용연수가 만료됐을 때 잔가율은 몇 프로다? 10%. 그럼 똑같이 10%인데 제조단가가 얼마였어요? 2억 4,200만 원에다가 잔가율 10% 하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돼요? 2,420만 원이 되는 거죠. 구하는데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구한 값들을 여기다 대입하는 건 똑같죠, 뭘? 그럼 대입해서 풀어봅니다. 일단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 되니까 매년 감가액을 구하려면 총 감가액 구하기 위해서 제조단가 얼마에다가 2억 4,200만 원에서 잔존가치 얼마? 2,420만 원을 빼야겠죠. 이게 총 감가액이니까. 그걸 뭐로 나눈다? 경쟁내수 50년을 나누면 되죠. 그럼 이게 매년 감가액이고 그게 몇 년 동안 똑같이 감가됐으니까 2년. 그럼 2년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얘는 25 되고 이 금액 얼마가 나오겠죠. 근데 숫자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그 지저분 숫자를 25로 나누면 돼. 그럼 뭐가 나오는 거고? 감가 두 개액 나올 거 아니에요. 감가 두 개. 그럼 그 감가 두 개액 알아냈으니까 제조단가 얼마에서? 2억 4,200만 원에서 지금 구한 감가 두 개액 빼고 나면 그게 적산가액 되겠죠. 제일 쉬워요, 이게. 감정평가의 3방식 중에. 쭉 따라가시면 되니까. 잠깐만 쉬었다가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책에 630페이지 갑니다. 잠깐 쉬었다가 수익 환원법부터 다시 설명할게요.